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심화반, 역시 첫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2017년도 시험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에 먼저 지난 9월 2일 날, 경찰직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먼저 경찰직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제가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경찰직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풀면서,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더욱더 경찰 애들은 선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직은 이제 공통 과목이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게 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미 나왔던 거예요. 다 7급 시험에 뭐 또 기타 우리 9급 시험에 나왔던 건데 걔 중에 어려운 것만 냈어. 그래서 아마 이 경찰직 준비하는 친구는 좀 어려웠을 텐데, 우리는 이제 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번 심화반은 지난번까지 심화반이 조금 이제 기초적인 훈련이었어요. 이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20개씩 모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형태는 모의고사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단원별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 이렇게, 물론 기간은 3개월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했지만 그래도 한 달 또는 매주 제가 나눠드리는 문제에서 이론적인 걸 반복하고 심화한다, 이런 마음으로 푸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거기 기출문제, 경찰직 9월 2일 날 경찰직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문법 공부하면 제일 먼저 푸는 그런 내용이죠. 자, 1번 보세요. 현대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밑줄 쳐요.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리의 길이에 따라 변별하는 걸 무슨 의문이라고 그랬죠? 비분절 의문. 그래서 이 변별한다는 것은 뜻을 구별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변별하는 소리를 우리는 음운이라고 했고, 변별하는 소리를 음운이라고 했고, 우리말의 음과 그리고 운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부르고, 그 음에 해당되는 것이 뭐와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이고, 자음과 모음이 음소, 음에 해당되는 것이고, 운소, 즉 운에 해당되는 것이 뭐다? 현대국어는 소리의 길이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로, 즉 뜻을 구별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게 15세기 때에는 뭐였어요? 즉 소리의 높낮이였어요. 15세기 때는 소리의 높낮이가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고,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자음, 모음은 형태를 즉 떼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음은? 분절 음운이라고 말하고, 이 운소, 소리의 길이는 저렇게 자음, 모음처럼 구별이 안 되고, 사전에서 긴 소리는 쌍점으로 표시하고 짧은 소리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는 비분절 음운이다. 됐죠? 그래서 음운의 종류 중 소리의 길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심화반이 문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해서 문제 푸는 요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먼저 마주치고 이론을 한다는 거지. 이해돼요? 아직 여러분들은 막 문제 푸는 요령에 신경 쓸 게 아니라 한 문제 여러분들 이론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다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 이론반 때 이런 이론이 있어 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심화반이지 뭐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요령을 지금 키우자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내용을 시험에 맞추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보자. 이런 목표입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가 아직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겁먹고 하지 말고 시험장 가도 어차피 내가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시험 문제 푸는 사람은 드물거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서도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어봐. 그런 다음에 찍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보다 정확하게 지식을 쌓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따라서 1번은 올바른 설명이죠. 다음 2번. 우리말의 자음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오늘 오전에 배운 거야.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한 거지? 소리나는 방법이죠. 소리나는 위치가 아니지. 조음 위치란 얘기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거란 얘기지. 따라서 틀렸지. 이해돼요? 자, 비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고 조음 방법, 소리나는 방법에 따른 분류지. 자, 우리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면 5가지. 비음, 유음이 있고 또 뭐가 있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그렇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5가지예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안울림 소리라고 하고 비음과 유음을 뭐라고 한다? 울림 소리라고 하고 즉 이와 같은 분류는 뭘 기준으로 한 거다? 소리나는 방법,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한 거야. 이해되죠? 자, 한번 돌아봅시다. 파열음에 해당되는 거 세 종류 뭐야? 브, 드, 그 계열. 파찰음에 해당되는 종류 지읒 계열. 그리고 마찰음에 해당되는 거 시옷, 쌍시옷, 히읗. 비음에 해당되는 거 미음, 니은, 이응. 유음에 해당되는 거 리을. 다음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역시 5가지.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누면 5가지. 뭐가 있어요?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자, 한자로 표현하면 순음, 설음, 구개음, 영구개음, 후음. 그렇죠. 이해됐죠? 다음 3번.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말의 문장의 종류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무슨 뜻인가?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문장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에는 혼문장과 견문장이 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거. 나는 학생이다. 꽃이 핀다. 그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등장하는 거. 견문장은 이 서술어가 2번 이상 서술어가 2번 이상 들어가는 것. 서술어가 2번 이상 들어가는 걸 견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서술어가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 1, 서술어 1, 그리고 동시에 주어 2, 서술어 2. 이런 식으로 서술어와 서술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는 거야. 그 문장과 문장이 전절과 후절, 앞에 오고 뒤에 오고 나란히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어진 문장. 이해되죠? 즉 꽃이 피고 새가 운다. 그죠? 또 철수는 학교에 가고 영희는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문장과 문장이 전절과 후절이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어진 문장. 물론 다시 또 이어진 문장에는 전절과 후절이 어떤 관계에서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관계에서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누죠. 그죠?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등하게, 예를 들어 접속어 그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면, 또는 그러나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렇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리고 그러나의 이런 의미로 이어지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나 이 이외에 뭐뭐 하면, 즉 조건, 뭐뭐 하니까 이유, 그죠? 또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 이와 같이 등등, 이와 같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닌 이어진 문장을 그때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라는 얘기는 전절과 후절이, 즉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 그 앞뒤의 관계가 종속적 의미로 이어져 있는 걸 가리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어진 문장에 상대되는 말은 뭐냐? 그게 뭐예요? 아는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에 상대되는 문장이 아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는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가 있다면 그 목적어 자리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을 때 이렇게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에 안겨서 즉 역할을 할 때 그걸 우리는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로 안겼느냐에 따라서 무슨 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알자고. 뭘만 알면 되냐면 일단 문장은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후문장. 서술어가 두 번 등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겹문장. 그런데 그 겹문장에서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이어진 문장. 반면에 다른 문장에 서술어가 안겨 있으면 뭐라고 한다?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걸 앞에 문장이다 해서 전절, 뒤에 있는 걸 뒤에 오는 문장이다 해서 후절이라고 하는데, 전절과 후절이 그리고나 그러나와 같이 나열, 역접과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러나 전절과 후절이 앞에 있는 게 종속절로 불릴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럼 문장 봐봐요. 거기 제시된 예문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먼저 첫 번째 서술어 뭐예요? 읽지 않으면. 두 번째 서술어 뭐예요? 돋는다. 즉 서술어와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져 있으니까 이어진 문장이고, 다음에는 이제 조건을 봐. 이 문장을 둘로 쪼갠다고 한다면 그리고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으로 이어져야겠지.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앞에 것이 뭐가 돼요? 조건이 되고, 그죠? 뒤에 게 주절이 되고 앞에 게 종속절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한마디로 이거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로 이어지는 게 아니면 모두 그냥 뭐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뭐뭐 하지 않으면 하고 가정, 조건의 연결 의미가 왔으니까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죠? 이해되세요? 자, 다음 4번. 우리말의 품사 중, 우리 품사는 모두 몇 품사? 우리 품사는 모두 몇 품사? 이게 또 영어하고 헷갈려요. 또 우리말의 품사는 모두 몇 품사? 9품사. 9품사. 여러분들 참 웃기는 게 국어 시간에 물어보면 영어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고 또 영어 시간에 물어보면 국어 때문에 헷갈리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야. 자, 9품사야. 9품사. 9개라고. 품사라는 게 뭐냐면 낱말의 이름이야. 낱말의 명칭이 9개밖에 없다고. 자, 그때 우리는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이라는 이름으로
9개의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 즉 얘는 품사를 뭐를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그 기능상, 낱말을 기능상 나누면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는 의미상 나눈 거야. 의미상.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상이어인 체언이나 용어는 우리가 문법 시간에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능상 체언의 역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체언의 역할을 하는 거 3개.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주어, 목적어 이런 말은 문장 성분 얘기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어니 주어니 어자 들어가는 건 문장 성분. 품사는 뭐가 들어가? 사자 들어가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에 해당돼. 그 다음 용언에 해당되는 2개 뭐야? 동사와 형용사야. 동사, 형용사를 기능상은 용언이라고 해. 그 다음 수식어에 해당되는 꾸미는 말 뭐야? 관형사와 부사가 있지. 관형사와 부사.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지. 그래서 관형사와 부사. 그 다음 관계언 할 때 관계가 뭐냐면 다른 낱말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야. 혼자는 쓰지 못하고 다른 낱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거. 우리말에 있는 독특한 거 뭐예요? 조사죠. 조사는 당당하게 단어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조사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합니다. 다만 이 조사만이 형식 형태소죠. 문법적인 걸 드러내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독립언에 해당되는 거 혼자서 주로 쓰이는 게 그게 바로 감탄사예요. 주로 감탄사는 문장 맨 앞에 어이쿠, 아이구머니나, 헉 이런 말들이 감탄사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구품사 9개, 구품사 9개 다시 한번 구품사 9개 불러봅시다. 시작.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걸 뭉뚱그려 뭐라고 한다고? 체언. 다음 동사, 형용사. 이걸 뭉뚱그려 용언. 다음 관형사, 부사. 이걸 뭉뚱그려 수식어. 다음 조사. 이를 뭐라고 한다? 관계형. 그리고 감탄사. 이를 독립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품사라는 말이 나오면 저 9개의 낱말의 이름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문장 봐요. 우리말의 품사 중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자, 활용하지 않다 밑줄 치고, 우리 이 9개의 품사를 다시 이 구품사는 의미상 나눈 건데 이걸 기능상 나누면 이렇게 5개로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끝으로 활용의 여부, 즉 형태상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활용한다는 얘기는 즉 낱말의 모양이 때에 따라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 말이야. 이 활용하는가의 여부로 나누면 이 용어만 어간 어미가 있어서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 이렇게 변화하는 걸 활용한다고 그래. 이해돼요? 예쁘다, 예뻐, 예뻐서 이런 식으로 낱말의 형태가 문장에 따라 변화하는 걸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활용하는 말은 우리말에 용언밖에 없지. 그래서 이걸 활용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형태상 가변어다. 변화가 있다 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변어다라고 해요. 가변어다. 반면에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 그러면 가변어에 상대되는 말이 뭐라고? 불변어다. 그러니까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곧 불변어다 이 말이야. 맞다 틀리다? 맞다.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건 잘 봐. 우리가 형태가 달라지면 가변어고, 그럴 때 우리말의 동사, 형용사가 가변어에 속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예라는 말은 늘 예지 때에 따라서 예가 요가 됐다가 유가 됐다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항상 예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불변어라고 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가변어는 용언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글을 적다 보면 이 중에서 서술어에 사용되는 게 동사, 형용사가 있고, 그러니까 가변어, 즉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말에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이다라는 독특한 조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즉 명사 뒤에 붙어서 서술어를 만드는 서술격 조사에 이다라는 말이 있고, 이 이다라는 말은 그는 학생이다, 학생이니, 학생이면, 학생이고, 어때요? 얘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말에서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조사가 서술격 조사이기 때문에 얘는 활용을 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변어에는 용언이 있다.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해서 얘기한다면 뭐가 들어간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가변어다라는 거죠. 근데 잘 들어. 이 얘기가 빠져도 맞는 말이야. 이 얘기가 없이 우리말에서 용언은 활용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야. 그러나 또 우리말의 용언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도 활용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가변어에 포함을 시킨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 이 문장을 다시 이제 읽어보면, 우리말 품사 중에서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는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이 있어. 바로 그 뒤에. 대답할 때 쓰는 예와 아니오가 그 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설명은 지금 맞는데 예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알겠어요? 자, 예라는 건 감탄사죠.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네라는 말하고 복수표준어야. 그러니까 둘 다 써도 돼. 네라고 해도 되고 예라고 해도 되는 거야. 같은 말이야. 전혀 차이 없는 같은 말인데 어떨 때에는 예를 쓰고 어떨 때에는 네를 쓰고, 그게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이해돼요?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자, 우리가 사람의 뭐예요? 얼굴을 가지고 얼굴이라고도 하고 낯이라고도 하고 안면이라고도 해. 근데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달라져. 그런 건 유의어라고 하거든. 비슷한 말. 알겠어요? 그거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복수표준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쓰임에 따라 다르거든. 야, 너의 안면이 보고 싶어. 이런 말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의미는 같은데 쓰임이 달라. 그런 걸 유의어라고 한단 말이야. 반면에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이 두 단어는 그런 유의어가 아니라 완전히 뭐야? 같은 말인데 어떤 하나를 표준으로 삼기에는 사람들이 반반 쓰고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예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네라고 하고. 이해돼요?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예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잘못 쓰는 놈이고. 알겠습니까? 결국 이 네와 예는 똑같은 말인데 아직 어떤 것만 표준어로 삼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쓴단 말이야. 그런 걸 복수표준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수표준어하고 유의어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네 예는 감탄사야. 자, 문제는 아니요와 아니오는 완전 별개의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 예문에 답이 이미 틀린 게 2번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만약에 1, 2, 3번이 모두 맞다. 그러면 4번 같은 데서 이렇게 예문에 틀린 걸 딱 내놓는단 말이야. 예와 아니오는 감탄사다. 아니죠. 아니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이건 형용사야. 조심해. 아니오는 형용사야. 감탄사는 아니요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할 때 네라고 대답할 부분에 반대말은 뭐예요? 아니요야. 그 자리에 아니요를 쓰는 경우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하고 뒤에 쉼표가 와요. 반면에 아니요 하면 뒤에 마침표가 오고 이건 문장 맨 끝에 형용사로서. 그럼 이 아니요의 반대말은 뭐야? 이다의 반대말이야. 뭐뭐이다라는 서술조사 뭐뭐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아니다, 아니오예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벌써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게 힘들어도 정복을 해야 돼. 왜냐면 시험까지 이제 몇 개월 남았어. 1년 남은 거 아니에요? 연도는 1년 남았지만, 그죠? 그러나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8개월 남았어요. 알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알고 가야 돼. 내가 지금 아직 기초가 없으니까 이러면은 끝까지 심화된 수업 못해. 알겠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알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고, 아직 내가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메모해 두고,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정확히만 정리를 해놔. 자, 다시 한번. 예, 네, 아니요 같은 걸 품사로 뭐라고 한다고? 감탄사. 그런데 이 네, 예라는 말의 반대말은 아니요고, 반면에 아니요 하는 말은 품사가 형용사고, 이 아니요는 이요, 이다의 반대말이다. 됐죠? 그래서 품사 문제로서 아니요라는 것이 감탄사라는 거, 요것도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문제 까다롭습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엔 그동안 다 1, 2, 3, 4 선택지가 어떤 시험 문제에서든 나왔던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이었어요. 그걸 한꺼번에 묻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한 단원이 아니라 여러 단원에 걸친 문제거든. 알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런 여러 단원에 걸친 종합적 문제가 대세야. 이건 경찰직뿐만 아니라 우리 올해 국가직 지방직도 한 단원에 한 문제 이렇게 되기보다는 두세 단원의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문제가 많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원별로의 지식은 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섞어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걸 빨리 극복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지금 심화반에서 철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여러 단원들이 겹쳐 있다는 거, 그거를 놀라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복잡해 보이는 걸 복잡하지 않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게 나오기를 기대하면 안 돼. 이미 문제는 복잡한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복잡해 보이는 걸 우리가 즉 간단하게 푸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편견을 갖지 말고 대해야 돼.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가 주로 의문론에 관한 얘기니까 3번 선택지도 그럴 거다라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각각의 내용을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자 이 말이야. 1번, 2번은 소리에 관한 문제였지만 선택지 3번은 문장의 종류에 관한 문제였고 선택지 4번은 품사에 관한 문제였어. 이 넷은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우는 세 가지 단원,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이 세 지식을 모두 합쳐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부터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의문론 겨우 출발해서 1번, 2번밖에 해결할 수 없었지만 답은 찾았잖아. 거기 틀린 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3번, 4번의 내용은 또 다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게 친절하게 단원별로 출제하지 않고 있다.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알겠죠? 다음.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인데 단어의 형성에 관한 문제야. 자, 보면은 우리가 아까 문장도 혼문장과 격문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단어도
단어도 실질 형태소가 하나인 걸